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 짜증나는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자녀 특혜 채용, 이 부분은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3번 다녔는데 졸업은 1번밖에 안 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전공들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가 이 노동경제학 쪽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제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몇 가지 그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좀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요, 유럽 사회는 되게 흥미로워요. 유럽 사회는요, 우리처럼 학벌 경쟁이 치열하진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자기가 취업을 했을 때 임금 격차 크지 않습니다.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입시 열풍이 강하냐, 아마 다음 달 호에는 나올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이런 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 같다. 왜 킬러 문항 내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제 킬러 문항 없앤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음 달 호에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거니까 그건 좀 킵해 놓는데, 다만 이제 미리 약간만 좀 땡겨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 저도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사교육비 문제 많이 고민해 봤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이유는 킬러 문항 때문은 아니에요. 입시제도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보통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뭐 방금 전에 열거해드린 그런 이유들을 막 이제 또 끄집어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대학을 나왔는데 이른바 잘 나가는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임금 격차, 이것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인류대학 나온다고 다 취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는 아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만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의대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지 몰라도 그때는요, 의대 인기가 뭐 나쁘진 않았지만,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애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때도 가는 거였지만, 그렇지만은 서울대, 공대가 의대보다 성적이 더 높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같은 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의 의대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서울대, 공대를 진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거 다 졸업 이후에 자기의 연봉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게 되면 그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복지국가들이잖아요. 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굉장히 좁고, 임금 격차 좁다 보니까 애시당초부터 굳이 얘는 공부에 재능도 없는데 얘를 왜 그렇게 대학 보내려고 해요?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 되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 되면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기술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얘는 공부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담임 선생님 불러다가 얘는 기술 가르치세요, 이러면요, 멱살잡이 났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얘기는 킵해줬다가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은 이 말을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파급되는 건데요, 오히려 유럽 사회는요, 계급이 고착화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참 애매한 부분인데, 복지를 강화하면 계급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인 소득 수준의 격차를 좀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생기는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 계층 출신의 자녀들은 계속 이제 그 계급에 좀 남는 경향이 있고, 부모가 어떤 계급이었냐, 계층이었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또 높은 계층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경향들이요,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 얘기도 가끔 나오죠. 민주노총 소속 어느 뭐 지부에 보니까 노조원들의 자녀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했던 것이 결국에 불공정이다. 이런 이제 그 이슈가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땐 그건 불공정이에요. 부모의 힘으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리 생산직일망정 대기업이잖아요. 임금 수준도 굉장히 괜찮고 이런 데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채용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통은요. 노조가 발달되었던 독일 등 유럽 사회에서요.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자기 자식을 취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요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급의 재생산이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하나의 관습, 문화 같은 걸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가 사장이면 자식이 사장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백년 가게를 우리가 따라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의 노포 같은 걸 따라해야 된다. 일본의 노포가 뭡니까 근데? 그 세습 아니에요? 세습? 근데 이제 좋게 보면 그 어떤 노하우를 그 집안이 가업으로 이어받는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전통에 이렇게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세요.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왜 비전이 안 느껴지는 줄 알아요? 중소기업 가면은요. 내가 배울 시스템도 그렇게 많이 안착되어 있지도 못한데 가보면은 이놈의 회사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뭐 이게 부를 세습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신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일할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주는 뭐 우리가 다 부리는데 결국에는 그 자본의 논리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부모가 가진 이런 이제 재산이나 부 혹은 뭐 기업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노조가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관위 얘기하려고 하다가 왜 그 얘기를 쭉 제가 이제 꺼내서 쭉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서야 되는데 우린 좀 뒤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선관위의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 이건 뭐 두말할 거리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쪽도 아니고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아빠백으로 여기 들어갔으면 이게 지금 뭐 우리 고려 시대 때 무슨 뭐 음서제도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거죠. 뭐 내막은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자기 자식을 인턴 사원으로 또 뽑아서 쓰고 이랬던 일들도 과거에 좀 적발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로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로 진입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이 선호하는 일 맞아요? 맞습니까? 자기 자식을요 인류대학 보내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게 하거나 사무직으로 진출하게 하려는 의지 말고 공장 근로자로 취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가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 대기업 같은 데 취업하는 거는 그래도 특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기준인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왜 부모가 가진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주식만 이어받는 거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상속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기업의 CEO 자리도 왜 이어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나름의 논리적인 틀, 우리 사회의 합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어떤 경우엔 되고 어떤 경우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생산직은 물려주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은 물려주면은 뭐 그거는 뭐 괜찮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냐? 어떤 거냐?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합리적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는 비판하고 어떤 케이스는 비판 안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제 그게 제 눈에는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걸 한번 제가 숙제처럼 한번 남겨놔 보고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뭔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경력 채용 말고요. 이거를 이제 공개 경쟁 채용 과정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죠. 공개 경쟁 채용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시험 봐서 다 합격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특혜를 못 주지만 경력 채용 과정에서 이제 뭔가 아빠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다 아빠들 맞죠 지금? 아빠들 같아요 이름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황이 발견돼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자 감사원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을 지위를 좀 잘 봐줘야 돼요. 감사원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행정부 소속입니다. 저 보실래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요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처청이 있는 겁니다. 부, 처, 청 이렇게 이제 꾸려져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감사원은 어디에 있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어요. 여기 감사원 이렇게 돼가지고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던데요. 아닙니다. 독립기관이라는 건 되게 무식한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이 독립기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이게 왜 독립입니까? 독립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따르게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거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여기에 선이 안 가. 선이. 여기다 쓰긴 써. 정부 조직도 얘기할 때. 그런데 이렇게 선을 안 그어요. 독립기구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요. 대통령 밑에 이렇게 싹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독립기관은 아닌데 다만 있잖아요. 대통령도 직무상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이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감사원이 과연 이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요, 감사원이 어디에 있냐면 의회 소속으로 있어요. 의회, 입법부 소속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감사원이 여기 이제 행정부 안에 있으면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회계검사,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 같은 것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하고 플러스 이제 뭘 하냐면요. 직무감찰을 하는 거예요. 직무감찰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계, 결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나라 돈 갖다가 쓰는 데들은 전부 다 대상이 돼요. 그 선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런 데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돈 갖다가 쓰면은요. 감사원이 다 나서서 이거 다 장부 맞춰봐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직무감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요. 위법성도 따지고 심지어 부당성에 대한 것도 따져요. 그거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 이 직무감찰은요. 행정부 내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 내에서. 이거를요. 회계검사, 결산검사 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안 돼.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의회 소속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회 소속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직무감찰 권한이 없어요. 아예. 직무감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행정부 소속으로 해놓고 감사원 본연의 기능 외에 직무감찰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만? 행정부 소속에만 국한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냐? 아니죠. 입법행정사법이 3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3부에다가 추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이것이 선관위야말로 독립기구거든요.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인데
이 독립기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뭘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직무감찰. 그럼 이 격이 맞습니까?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에?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예요. 이게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흔드는 결과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선이 고울 수는 없죠. 내부 통제, 이것만으로 모든 걸 다 잘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살짝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일부 선관위가 일부는 감사원의 개입을 그래도 좀 용인하겠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감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는 쉽게는 잘 안 돼요. 선뜻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대원칙인데 어떤 지점을 들어서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 입장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그거대로 정리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거 월권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심판관이 돼서 여기에 이제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또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의욕을 갖는 것까지야 우리가 꼭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권력 분립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몇 가지 있어요. 이것도 다음 달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면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국회의원들의 농간입니까? 그거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접근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좋지,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직무상 독립성을 감사원에 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개입과 간섭이 진짜 100%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어딘가에 개입하면, 특히 선관위 같은 데 개입하면 선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논리구조상 그렇게 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감사원이 감사를 여기다가 직무감찰까지 다 해버리면, 심지어 부당성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선거감독을 왜 그렇게 해? 이건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니야? 혹은 이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감사 의견을 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나쁜 놈들, 니네 나쁜 짓 했으니까 감사받는 거 당연하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그 무식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서 우리의 시스템이나 구조들을 잘 고민해 가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와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직무감찰을 놓고 정면 충돌한 양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선관위가 내세우는 게 이거예요. 헌법입니다. 이거 제97조에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감사원이 어떻게 저런 입장을 취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어떤 논리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 왜 자기네 직무감찰의 대상에 선관위가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기네도 헌법기관이지만 헌법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헌법의 근거에서 보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경제, 산업 이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죠.